된 거죠. 예. 그 참고하실 문서는 그 단톡방에 올려드렸고, 뭐 사실 거기에 그렇게 막 심도 있게 이렇게 볼만한 것은 아니어서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보면서 해야 되는데. 보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가장 위에 써있다시피 키스 잘할 거다, 그리고 ECM에 관한 잡담입니다. 그래서 저의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하실 취미는 음악입니다. 음악 듣는 거는 제가 가진 취미 중에 가장 오래된 취미인데, 이렇게 제가 음악을 듣게 된 것, 그리고 음악 듣는 것을 애호하게 된 것은 제 가족의 취향, 그리고 제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제 환경, 이런 것들과 아주 깊게 결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다는 저의 사적인 취미는 저를 둘러싼 세계, 그리고 제가 지금껏 마주해온 세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우선 제가 처음으로 음악을 제대로 접하게 된 계기는 저희 어머니의 취향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그 예전에 피아노를 치셨고, 그래서 집에 클래식 음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음반을 들으시는 오디오도 따로 있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 오디오로 음악을 자주 들으셨던 기억들이 굉장히 파편적이고 희미하게 제 머릿속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는 제가 지금 물려받아서 제가 쓰고 있고요. 다행히도 가끔 말썽은 피우는데 아직 작동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개인의 취향이나 취미는 절대 그 개인 단독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형성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를 둘러싼 세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 그리고 사람들, 이런 것들과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그런 취향이나 취미가 천천히 직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을 되게 알아가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취향이나 취미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취향이나 취미가 그 사람이 가진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취향이나 취미를 들었을 때 어떻게 저런 취향과 취미를 갖고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저 사람하고 되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모든 역사와 환경과 세계를 다 살펴봐야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저 취향을 갖고 있지? 저 취미를 즐기고 있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일례로 하나 들자면, 제가 아반떼라는 차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되게 뭔가 뜬금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 얘기 해주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얘기도 몇 번씩 반복해서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굉장히 몇 번 들으면서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 기억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기억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90년대 초반에 쌍문동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 쌍문동에 그 당시에 집 근처에 엠마 빵집이라는 빵집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아버지가 아직 차가 없으실 때여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항상 걸어 다니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구아방이라고 부르는 그 구형 아반떼 모델이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을 때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차도 없으시니까 한 번은 그 엠마빵집 앞에 지나가다가 그 신형 아반떼가 딱 서가지고 라이트를 빡 뿜으면서 아주 멋있게 서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기억이, 아버지가 굉장히 기가 죽으신 것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버지께서 아반떼를 사십니다. 그리고 그 구형 아반떼를 저희 집에서 약 13년 정도 타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유년 시절과 제 10대 초반이 그 구형 아반떼와 굉장히 깊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여행을 다녔고, 그 차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억들이 많거든요. 그 차에 대한.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제 첫 차를 사게 되면 저도 아반떼를 사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아반떼를 좋아한다는 거, 그건 제 취향의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 일례를 하나를 통해서 이 취향이 얼마나 저의 세계관과 단단하게 결부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역사와 저희 가족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가 아반떼를 애정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향과 취미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자료 제일 위에 보시면 제가 인용 문구를 하나 놔뒀어요. 이거 일단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카세트 테이프를 포장지에서 뜯어낼 때의 소리와 테이프에서 나오는 잡음. 나는 그것이 음악이라는 범주 안에 다 포함된다고 여긴다. LP 같은 경우도 판에 바늘이 닿을 때 나는 잡음과 판을 재킷에서 꺼낼 때의 느낌이 다 음악적인 경험이다.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다운로드 받는 경험이 전부겠지만 내 기준으로 음악이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오늘 또 이야기에 속해 있는 그 ECM이라는 재즈 음반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레이블의 그 창립자이신 만프레드 아이허가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지극히 동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을 해놨고요. 이 만프레드 아이허의 말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키스 자렛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분이고, 이게 좀 옛날 사진이긴 한데 뭔가 굉장히 몽환적이고 잘 나온 것 같아서 가장 첫 장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분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즉흥 공연을 많이 한다는 건데, 뭔가 이분이 피아노를 칠 때의 모습은 그냥 흡사 접신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주 들어요. 그래서 즉흥 공연의 라이브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영상들 한번 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문이 웃은 화면이 이거 같아요. 그 싸이월드 허세짤 다들 아시죠? 싸이월드 허세짤 같은데요. 싸이월드 허세짤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총끝은 빛나고, 제목입니다. 사진은 잘 보이시죠? 예, 저게 그 장난감 권총 같아요. 내 총끝은 빛나고 방아쇠는 심판을 내린다. 기꺼이 적에게 복수하고 증오엔 증오로 되갚으니 오 신이시여, 나를 당신 곁에 두시고 성인들 중에 세우소서. 남의 피를 쏟게 하는 자 자기 피도 쏟게 하리라. 그것이 신의 뜻이라. 이게 웃기긴 한데 이게 자세히 보면 대체로 공감할 만한 말들이 있어요. 사진이 없으면 잘 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진은 근데 가리면 또 이 맛이 안 납니다. 사진과 함께 이것도 깊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이 메인이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짤도 되게 좋아하고, 제가 그 싸이월드 허세 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짤이 이거예요. 이거 다들 아시죠? 난 지금 미쳐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명대사입니다.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 이 말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어원이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시인이시죠, 거의. 다들, 예. 책에 마약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약을 뭔가 그러니까 적용을 해서 반응이 온다의 개념을 본다면 종교도 마약으로 치고 음악도 마약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음악을 들으면 평소에 내와 다른 부분이 자극이 되고 그 때문에 기쁨의 이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마약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저 말이 허세짤 같으나 그 저자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 짤에서도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웃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 근데 제가 음악을 들을 때 자세 또한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사진을 찍진 않지만 표정은 비슷합니다. 약간. 그리고 이분이 이제 키스 자렛이신데 대체로 이분도 약간 마약을 한 것처럼 음악을 연주하세요. 그리고 거의 춤을 추다시피 하면서 연주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여기 문서에도 써놨지만 클래식 재즈 그리고 뭐 컨템포러리 재즈라고 하는 뭐 새로운 장르라고 하는 그 모든 장르를 다 넘나드는 전천후 피아니스트신데 뭐 재즈에 많이 치중되어 있긴 하지만 클래식 음반도 이 ECM이라는 레이블에서 꽤 많이 내셨거든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 연주하실 때만큼은 굉장히 정적으로 연주를 하세요. 그런데 재즈를 연주할 때만큼은 언제나 이런 느낌이다. 이분에게야말로 정말 음악이 나라에 서록한 유일한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 저도 이분이 세계에 존재하신 덕분에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난 지금 미쳐가고 있다. 오늘도 전철에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내내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왔는데 거의 이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미치셨네요. 예, 미쳐가고 있다가 와서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잠깐 휴지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철 내리자마자 그 이어폰을 뺐어요. 너무 미친 상태로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연주하실 때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한테는 피아노밖에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음악밖에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간절함, 그리고 이 사람이 피아노에 대해 갖고 있는 열정, 이런 것들이 그 표정과 그 피아노를 칠 때 그 제스처 하나하나에서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허밍인데요. 그 피아노를 칠 때 그 신음소리를 내뱉는, 너무 취하셔서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장 피아니스트들에게서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일단 첫째로 가장 유명한 게 글렌 굴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기 써놨는데 빌 에반스 이후 등장한 가장 매혹적인 재즈 피아니스트다라고 써놨잖아요. 그 빌 에반스도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허밍입니다. 그래서 그 음반을 들으실 때 그 허밍 소리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 네. 인터뷰에서 정말 너무 신나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요? 아니면 이제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신나서 치면은 팔이 점점 아프대요. 아, 죽여줘.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이 깼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 돼서. 예. 집중이 안 되네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생각도 못 해봤는데. 아, 근데 이게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그 김옥희라는 색소포니스트 아세요? 예, 그 재작년인가 작년에 제가 그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계신 인디씬에서 색소포니스트신데, 그 재작년인가 작년에 성휴라고 같이 그분 공연을 한번 보고 왔어요. 근데 그분은 허밍이 아니라 스크리밍을 하시더라고요, 도중에. 그 연주가 절정에 이뤘을 때 색소폰을 떼고 와 소리를 지른 다음에 다시 연주를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분에게도 음악이란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그때도 한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저는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 키스 자렛의 가장 그 유명한 연주 스타일이 즉흥 연주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즉흥 연주의 정말 대표작 쾰른 콘서트, 이건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400만 장이 넘게 팔렸다고 하는데 솔로 피아노 앨범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기록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생애와 경력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아주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45년생이시고
미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꽤 있으시죠? 근데 아직도 음악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역시나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음악의 두각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7세에 첫 피아노 독주회 열었고,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오래 공부를 하시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 2년 정도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공부를 하시다가 아트 블랙키라는, 재즈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름만 들어도 살이 떨리는 그런 전설적인 재즈 뮤지션이신데, 그분이 그 키스 자렛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 당시에 아트 블랙키의 그 그룹이었던 재즈 메신저스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커리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마일스 데이비스랑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해요. 경력을 시작한 거의 초반기에. 마일스 데이비스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재즈의 역사에서는 사실 팝에서 우리가 비틀즈를 논할 때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7년에 자기 독자적인 트리오를 결성해서 그 해에 첫 앨범을 발매를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그 즉흥 솔로 연주는 7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생애 중에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90년대 후반쯤에 만성피로 증후군을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그 해부터 이제 굉장히 상당한 기간 동안 공식적인 음악 활동을 완전히 중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행히도 복귀를 하시고 아직도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ECM이라는 레이블과 또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ECM에서 거의 모든 앨범을 내셨고, 그 키스 자렛을 대표하는 앨범들이 전부 다 ECM에서 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M이라는 레이블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도 많이 우리나라에 계속 알려지고 있어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독특하고 멋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써놨지만 그 현재 ECM이 지닌 그런 브랜드 가치, 그리고 브랜드를 떼서 가치라고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가치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 뮤지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ECM이 작업하거나 같이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ECM에서 발굴한 뮤지션들도 꽤 많은데, 그 뮤지션들 모두와 비교를 해도 그 대중적 인기가 굉장히 독보적인 수준이에요. 특히 일본의 팬이 어마어마하게 그 두텁고 많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점 중에 하나인데, 그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들이 일본에서는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키스 자렛도 일본에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애당초 인구수가 좀 많기도 하고, 그 재즈를 애호하는 그 팬층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크기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런 곳에서도 그 공연을 많이 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 ECM이 약간 재즈계의 JYP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발굴해내고 예. 소리하는 재즈 레이블이거든요. 모욕적인 언사 같습니다. 근데 약간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JYP 음악들 중에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가 가장 노래 앞부분에 JYP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ECM 음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음악의 모든 음악의 가장 앞에 라이브 공연 실황의 경우에는 박수 소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질 않아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처음에 그 연주자가 그 단상에 올라와서 연주를 하기까지의 짧은 침묵이 있거든요. 그 짧은 침묵까지 다 넣어놔요. 그러면 그 오늘 발표하신 키스 자렛과 ECM의 그런 음악적 정신을 동일하다고 보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레이블과 이 가수를 이 뮤지션을 별개로 보고 봐야 돼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키스 자렛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독자적인 예술 세계가 있는 분이라. 그리고 되게 첨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기획사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클리닉까지 시키고 데뷔까지 시키는데 여기 레이블이라는 건 정말 음반만 내주는 거예요.
녹음 이런 거는 이렇게 같이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멜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기 어렵고. 그럼 앨범 아트도 제가 그때 봤던 ECM 앨범 아트가 되게 유명하다고.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러면 이런 각각의 뮤지션의 정신을 ECM이 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 만프레드 아이어라는 그 ECM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신 분께서 그 앨범 이미지 제작 같은 경우에는 커버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 커버 제작은 그분의 주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엄청 까다로우시대요, 그 대표님께서. 그래서 제가 듣기로 막 디자이너가 400번 정도 캔슬 맞은 적도 있다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뮤지션의 의견을 아예 배제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 키스 자렛이 ECM에서 낸 앨범 중에 키스 자렛이 촬영한 사진으로 앨범 커버가 된 앨범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제가 글을 어떻게 간단하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키워드만 써놨어요. 군복무 그리고 고속버스. 제가 키스 자렛 알게 된 거는 21살 때입니다. 21살 때 알게 됐고, 군복무 할 때 알게 됐어요. 군복무를 처음 막 하기 시작할 때. 근데 그 처음 접했을 때는 그때 제가 그 빌 에반스에 푹 빠져 있을 때여서 그렇게까지 깊이 막 파고들지는 못했었는데, 언제부터 정말 강렬하게 빠지게 됐냐면, 제가 군복무 할 때 그 좀 큰 수술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예. 다들 이레반스가 뭔지 아세요? 빌 에반스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주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세요. 아니 무슨 장르 이름인 줄 알고. 그 약간 앞에 세대 피아니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큰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 큰 수술을 받고 그 군병원에서 수술이 안 돼서 좀 더 큰 병원에서 하라고 하셔서 그 밖에 나가서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귀를 좀 일찍 하게 돼서 수술을 마치고 거의 바로 부대로 복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의무실에 거의 감금당해져 있었어요. 나오질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정말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정말 책 읽고 음악 듣는 게 전부였는데, 유일하게 그 음악을 들 수 있는 기기 가져갈 수 있는 게 CD 플레이어였거든요. 휴대용 CD 플레이어.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 싸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들어도 되는데, 이게 다리 다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컴퓨터 하고 있는 것도 좀 그 꼴이 웃기니까 저도 그 의무실에서 약간 숨어 있었던, 거의 항상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이 듣게 됐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듣게 됐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음반을 들여오고 거기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푹 빠지게 됐고, 키스 자렛에. 그 다음에 제가 키스 자렛 노래를 가장 많이 들었던 때가 고속버스 탈 때. 그러니까 또 그 군복무를 하게 되면 휴가 나왔다가 들어가나 이럴 때 고속버스를 길게 타잖아요. 그때 이제 항상 키스 자렛 노래를 들으면서 갔었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제가 예전에 아주 좋아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 좀 멀리 사셔서 고속버스를 타고 뵈러 갈 때 한 3-4시간 정도가 보통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항상 그 키스 자렛 노래를 들으면서 갔어요, 음악을. 그래서 저에게는 이러고 보니까 이제 고속버스에 대한 기억도 굉장히 좋게 남아있는데, 고속버스 탈 때 느낌이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전히. 그 음악의 여운이나 이런 게 뭔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음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속버스에 타서.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3-4시간을 우리가 고속버스를 탄다고 하면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음악을 듣는 거죠. 뭔가 굉장히 감상적인 느낌이 되기도 쉽고.
저는 이걸 되게 길게 얘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짧게 되네요. 이렇게 짧을 줄 몰랐는데. 끝났어요? 아니요, 이제 그 다음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앨범, 아주 개인적인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CD를 다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무거워서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CD로 음반을 모으고 있고, 왜 LP로 모으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이제 그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P로 음악을 제대로 들으시려면 정말 의외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당초 이 가격 자체도 한 두세 배 정도 더 비싸요. ECM에서 나오는 음반 자체가 대체로 다른 레이블에서 나오는 음반 자체보다 조금 비싼 편이거든요. 그런데 LP는 거기서 두세 배 가격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확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CD로 모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브레멘 그리고 로잔, 브레멘은 이제 독일이고 로잔은 이제 스위스 도시죠. 거기서 공연한 두 공연을 엮어서 ECM에서 발매한 음반입니다. 첫 번째 즉흥 솔로 연주 공연이에요. 혹시 자료에 적혀있나요? 예, 자료에 적어놨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즉흥이 언제쯤 시작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 연주자들은 즉흥 연주를 하기 마련인데 그분이 성공적으로 시작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이제 그분의 첫 즉흥 연주였던 건가요? 키스 자렛의 첫 즉흥 솔로 연주곡이죠. 그러니까 그 애당초 재즈라는 장르가 등장하면서부터 그 즉흥 연주라는 것이 존재했으니까, 이분이 최초라고 말하기에는 그 앞서신 분들의 또 그 노고를 또 이제 무시하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뒷선 혹시 네. 음악 백그라운드로 약간 틀어놓고 백그라운드.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짧은 곡 하나, 키스 자렛의 곡 중에서 비교적 가장 짧은 곡 하나 골라서 그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앰프를 성율에게 대여를 했어요. 일단은 흔쾌히 가져와 주신 성율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잠깐 작게 틀어놓을까요, 그러면? 잠시만요. 그럼 또 이거 고민되는데 뭐 틀어놔야 될지. 쉐리의 겨우고 첼른 콘서트 작게 틀어놓을게요. 제일 유명하니까. 오늘 소개해주신 앨범 중에 네. 컨템포러리 댄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약간 애매한 게요. 컨템포러리 재즈라는 컨템포러리 재즈라는 장르 자체가 그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재즈를 퓨전 재즈라는 그 장르 안에 속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또 독자적인 장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컨템포러리 재즈의 특징을 명확하게 우리가 말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게 막 컨템포러리 재즈고 어떤 게 막 정통 재즈고. 이 곡은 어떤 노래를 이거 그 다음 곡이니까 일단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주가 그 CD 2CD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진 그 앨범인데 한 곡이 60분이 조금 넘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즉흥 솔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 우리가 감안을 하면 그 악보를 그대로 연주를 해도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 시간 동안 연주를 하려면. 근데 그 시간에 그냥 그날 공연장에 가서 받은 그 느낌을 따라서 즉흥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만성피로증후군을 이겨내고 키스자렛이 복귀를 한 후에는 이 정도 길이의 즉흥 솔로 연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70년대에 아주 집중돼서 발매가 되거든요. 공연도 그때 많이 이루어지고. 근데 인터뷰에서 본인이 젊은 시절이라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 소모도 너무 크고 그 정신력을 소모하는 것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00년대 들어서의 즉흥 솔로 연주들은 대부분 그 파트가 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5분, 6분, 뭐 7분 이런 식으로 잘게 나눠져 있고 끊었다가 다시 가는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은 좀 덜하죠. 그 이렇게 60분짜리 솔로 연주 하나 하면은 정말 그 감정의 흐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키스자릿이 대체로 즉흥 솔로 연주할 때 본인이 따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도 있고 감정의 흐름 같은 것들. 그런데 그게 이제 70년대 즉흥 솔로 연주 앨범에서 두드러지게 좀 나타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천 앨범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5개 꼽고 왔는데 너무 힘들게 꼽았거든요. 여기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굳이 이 첫 솔로 연주 공연 실황을 꼽은 이유는 첫 즉흥 솔로 연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그 몇몇 솔로 공연들, 거기서 우리가 그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수성이나 그 예술관 같은 거에 어떤 원형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음악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로도 충분히 들어보셔도 후회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틀어놓은 음악이 이거예요. 쾰른 콘서트. 그 독일 쾰른이라는 그 크지 않은 도시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75년도에 진행이 됐던 공연이고, 66분 10초인데 정확히 시간이 제가 여기 써놨거든요. 천국 간접 체험이라고. 이 음악을 들으면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천국이 존재한다면 이런 느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착하게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악기들은 안 사용하고 정말 진짜 솔로라고 해서 드럼이나 베이스 안 쓰고 혼자 피아노 두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무대 중앙에 그랜드 피아노 하나 놓고. 그런데 이 쾰른 콘서트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들어야 하는, 그 팬들 사이에서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음반이고, 그런데 이 음반에 얽힌 일화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 굉장한 악조건 속에서 탄생한 명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만프레드 아이어랑 키스자렛이 그 르노 5라는 그 아주 소형차래요. 근데 그 소형차를 타고 유럽 순회 공연을 다녔는데 차가 작다 보니까 그 키스자렛이 목 통증을 많이 호소를 했대요. 그리고 차를 하도 오래 타니까. 그런데 그 목 통증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 쾰른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가장 또 첫째 악조건이 하나가, 그 공연장에 그날 도착을 했더니 이때 쾰른 콘서트에서 사용됐던 피아노가 그 베젠도르프라는 오스트리아 피아노 브랜드의 피아노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피아노 브랜드예요. 그 프란츠 리스트가 아주 애정했던 피아노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 베젠도르프라는 피아노에서 키스자릿이 사용하려고 했던 그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라 그 아랫급의 피아노가 있었대요, 공연장에. 그러니까 배달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급하게 다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그 큰 모델의 그랜드 피아노를 주문을 해서 받았는데 그 큰 모델의 피아노가 그 완전 상태가 엉망이었대요. 그래서 또 급하게 수리기사를 불러서 그 음계를 조율을 하고 망가진 부분을 고쳤는데도 여전히 상태가 엉망이어서 그 몇몇 음계들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대요, 소리 자체가. 그래서 이 음악의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그 음계를 다 피해서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66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6분 정도가 그 앙코르 곡이에요. 그 이제 공연 끝나고 커튼콜이 나오면 그때 다시 나와서 하는 그 앙코르 공연인데 그 앙코르 공연 6분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60분의 공연이 전부 즉흥으로 이루어진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 상상이 안 가지 않으세요?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안 되는 음계가 몇 개였어요? 아, 저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요. 예, 몇 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음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를 역동적인 서정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주 대단히 서정적이면서도 엄청나게 역동적이에요. 그게 양립하기가 되게 힘든 건데 어떻게 즉흥으로 이런 걸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면 감탄을 진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나면 그냥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음반을 들을 때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막 70년대에 이루어졌던 공연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먼 나라에서 이루어진 공연이기도 하고. 말이 잘 안 들리네. 끄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공연을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가 아직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음악보다 그 공연 실황 음반을 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앨범은 이 썸베어 콘서트입니다. 이게 저기 일본어가 적혀 있어서 아시겠지만 그 일본 7개 도시에서 2주간 걸쳐서 진행된 순회 공연의 그 녹음본이에요. 근데 원래 이게 6장짜리 CD 음반으로는 6장짜리고 LP 박스로는 이제 10장짜리 LP로 발매가 됐거든요, 당시에. 근데 엄청나게 이례적인 구성이었대요, 그 방대한 구성 자체가. 그런데 원래 본래 ECM에서도 그 만프레드 아이허가 그 일본 7개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하게 됐을 때 그 중에서 최고의 연주 하나만 꼽아서 한 장의 앨범으로 발매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거 공연을 녹음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다 너무 좋아가지고 키스 자렛하고 만프레드 아이허 둘 다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냥 5개 도시에서 된 걸로 다 가자. 7개 도시에서 공연한 것 중에 5개 도시에서 공연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그 명반으로 평가받는 앨범입니다. 아주 역동적이긴 해요. 그래서 뭔가 그 편한 마음으로 듣긴 좀 힘든 음악이긴 합니다. 너무 그 감정의 흐름이 격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도를 이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가 하나하나가 다 60분 분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정의 흐름이 넘어가는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 집중을 잘 하지 않으면 그 흐름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약간 미간 찌푸리고 들어야 되는 그런 음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 썸베어 콘서트잖아요. 이것도 이래서 또 되게 특이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대체로 키스 자렛의 솔로 공연 연주 앨범들이 그 연주한 도시의 지명을 따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브레멘 로잔 이름이 들어가고 쾰른에서 했기 때문에 쾰른 콘서트, 그리고 비엔나 콘서트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앨범 중에 하나인데 그 비엔나에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또 비엔나 콘서트. 그런데 왜 이건 썸베어가 되었는가? 썸베어가 그 말레이곰, 태양곰의 영어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앨범의 제목이 썸베어로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유인데요. 이 순회 공연을 하던 당시에 키스 자렛이 그 일본에 있는 동물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 동물원에서 그 말레이곰을 보았는데 그 말레이곰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자기가 이 제목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대요. 그 말레이곰의 이름을 따서 콘서트 이름을 짓자. 그래서 제가 말레이곰이 뭔 곰이지 하고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곰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귀엽다 하고 더 찾아봤는데 이런 사진을 봤어요. 혀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강렬할 만하죠. 이거 약간 인사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곰들에 대한 기억이 이 콘서트 제목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썸베어 콘서트에는 오사카, 나고야, 교토, 도쿄 이런 데서 공연이 됐었는데 그 도시에 대한 감정을 기반으로 연주를 했다곤 하나 어쩌면 이 말레이곰에 대한 감정도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5개 도시에서의 공연이 음반에 수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다 아름답긴 한데 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특히나 생각하는 부분이 삿포로에서의 공연이에요. 삿포로에서의 공연이 되게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이 썸베어 앨범에 앙코르 곡은 3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5개 도시 공연 중에 또 앙코르 곡은 3곡만 수록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거기 삿포로에서의 앙코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좀 짧고 비교적 앙코르 공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삿포로 공연을 다 들으시고 CD로는 이제 파트 1, 2가 있는데 이걸 들으시고 이제 삿포로에서 연주된 앙코르 공연까지 딱 들으시고 나면 정말 완벽한 음악 감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추천드리고 싶은 앨범이 이건 안 가져왔네요. 그래서 이거 체인지레스인데 이게 키스잘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 그룹을 몇 번을 결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게리 피콕 그리고 잭 디조넷 여기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근데 이 3명과 함께 했던 트리오를 흔히 이제 스탠다드 트리오라고 하고 보통 키스잘의 트리오라고 하면 이 트리오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게리 피콕이 베이시스트, 그다음에 잭 디조넷이 드러머인데 이 3분이서 미국 4개 도시에서 라이브 공연을 했던 실황 음반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스탠다드 트리오가 재즈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탠다드 연주거든요. 앞선 위대한 뮤지션들의 유명한 곡들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다시 한번 공연장에서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곡이어도 연주자마다 연주의 시간이 굉장히 달라요. 감정의 흐름이 또 완전히 또 달라질 때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이 스탠다드 트리오가 그런 재즈 스탠다드 곡들을 연주를 했었는데 이 체인지리스가 특별한 건 다 즉흥 자작곡들로 이루어지는 즉흥곡이나 이제 미리 작곡을 했던 곡들로만 이루어진 앨범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청소할 때 자주 듣는 음악입니다. 이게 이제 4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곡이 엄청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약간 분위기를 띄워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때 청소기를 돌리고 뒤로 가면서부터 약간 잔잔해져요. 그래서 물걸레질 할 때 듣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 항상 듣는 앨범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그 앨범 커버에 원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그 네 곡을 잘 듣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일관된 테마 속에서 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앨범이 The Melody at Night with You입니다. 99년도에 발매된 앨범이고, 제가 이 앨범입니다. 그래서 총 10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키스타렛 앨범 중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키스타렛 앨범 단 하나를 선물해야 한다. 혹은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무인도에 뭐 하나 가져갈 거냐. 저는 이거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특별한 일화가 얽혀있는 앨범이에요. 이 앨범이. 그러니까 아까 90년대 후반쯤에 키스자렛이 그 만성피로증후군에 걸려서 그걸 진단을 받아서 음악 활동을 잠깐 쉬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키스자렛이 자신의 아내에게 내가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주된 앨범입니다. 그래서 키스자렛이 현재 그 뉴저지 아주 교외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홈 스튜디오가 있어요. 키스자렛에. 그래서 그 홈 스튜디오에서 자신이 연주한 곡들로 그 앨범을 하나 만들어서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 앨범입니다. 그래서 만프레드 아이어가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발매가 된 거죠. 이렇게 앨범으로. 그래서 기존 키스자렛의 솔로 연주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아주 잔잔하고 아주 지극히 서정적이에요. 그래서 밤에 듣기 굉장히 좋은 음악입니다. 뭔가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피아노를 향한 애정과 아내를 향한 애정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또 느낌의 음악이냐면 약간 나중에 좀 살아가는 사람과 특별한 날에 뭐 근사한 곳에서 외식을 좀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같이 듣고 싶은 음악?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사적인 연주죠. 되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아내에게만, 오직 아내를 위해서 연주된 곡들로만 구성된 앨범이기 때문에 엄청 로맨틱하지 않나요? 그 일화 자체도. 그리고 그 마지막 앨범이 그 자스민이라는 앨범인데 그 찰리 헤이든이라는 베이시스트랑 같이 듀오로 작업을 했던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찰리 헤이든이 키스자렛이 처음으로 결성했던 트리오의 멤버였어요.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같이 활동을 했던 굉장히 긴 인연이죠. 그런데 한동안은 작업을 같이 안 하다가 이 찰리 헤이든께서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2007년에 그 찰리 헤이든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당연히 키스자렛과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키스자렛이 그 촬영을 돕기 위해서 찰리 헤이든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둘이 오랜만에 만난 김에 이게 회포를 푸는 겸인지는 몰라도 같이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주가 또 홈스튜디오에서 녹음이 돼서 2장의 앨범으로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으로 발매된 앨범이 이 자스민이라는 앨범입니다. 들으면 이제 약간 부러운 음악이에요. 이 둘의 우정이. 이건 역시 뭐 따로 연습을 거쳐서 그 진행된 연주는 아니니까. 그런데 몇십 년 만에 만난 두 거장이 거의 즉흥적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잘 맞출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이것 역시 좀 잔잔한 음악입니다. 편하게 들으시기 좋은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점들이 만프레드 아이어가 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녹음분들을 다 그 앨범으로 발매하도록 어떻게든 설득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분의 능력도 그래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또 만프레드 아이어로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그 키스자렛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세요. 키스자렛이 45년생이고 이분이 43년생이세요.
그리고 키스 자렛은 미국 출생인데 이분은 이제 독일 출생이시고, 원래는 이분도 이제 그 베이시스트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즉흥 연주 앨범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친하게 지내던 그 작은 재즈 음반 가게 사장님께서 투자를 해주셔서 그래서 ECM을 설립을 하셨대요. 그래서 69년인가? 68년인가? 그때 설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헨에서 설립이 됐고, 이분이 린다우라는 그 휴양 도시에서 태어나셨는데, 민헨이 여기 근처예요. 그래서 아직도 민헨에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CM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날 거장이라고 평가받는 수많은 재즈 뮤지션들을 발굴해낸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저 나중에 한번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예전에 찾아보다가 블로그에서 한번 ECM 방문기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세계적인 명성의 음반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사무실이 작대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놀랐다고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이분 되게 좋아해서 사진 많이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ECM에서 제작되는 거의 모든 앨범을 제작 총괄을 맡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듀서죠, ECM에. 그러니까 대체로 그러면 음악 프로듀서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앨범의 기획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단계인 마케팅까지 전부 다 그 사람의 그 지휘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의 어떤 그 앨범의 방향성, 음악적인 방향성, 그 대중적인 가치를 조금 더 중점에 둘 것인지, 아니면 그 예술적 가치에 조금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앨범 커버 디자인까지 이분께서 총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2,000장에 가까운 ECM에서 앨범이 발매가 됐는데,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앨범을 이분이 다 제작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열정도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의 그 작업 스타일 중에 하나가, 그 ECM 레이블하고 같이 작업할 그 뮤지션들을 직접 적극적으로 찾는 걸로 유명해요, 또. 그리고 그 음반 녹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뮤지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을 한 다음에 음반 제작에 들어가는 그 작업 방식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사진을 보면 대화하는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항상 얘기를 듣고 있거나 뭔가 그런 소통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굉장히 많아서 그 점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 중에 하나가 ECM U 시리즈라는 또 서브 레이블이 있거든요. 이것도 여담일 수 있는데, 그 ECM U 시리즈가 이제 그 종교 음악이나 아니면 클래식 음악을 또 전문적으로 만드는 서브 레이블이에요, ECM에. 그런데 이 ECM U 시리즈, 그러니까 이게 여담이죠. 제가 ECM U 시리즈에서 나온 앨범을 한번 산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박스 세트여서 꽤 비쌌는데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종교 음악이었는데 약간 성가대랑 같이 작업한 그런 음악이었는데, 그거 듣고서 진짜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음악에 감탄했다기보다 음악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음악에는 그다지 감탄을 못했는데, 이런 음악을 앨범으로 발매를 할 수 있는 회사구나 라는 점에서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게 이제 박스 세트니까 CD가 여러 장 들어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CD에서 공백이 더 많아요. 그 아무 음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음이 들릴 때도 뭔가 아주 작게 들릴 때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가끔 들리는 음악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대중적인 그런 음악은 전혀 아니니까. 그래서 ECM의 모토가 그 침묵 다음으로 아름다운 소리거든요. 근데 이분 덕분에 정말 그 가치가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 네. 그 레이블 종류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없는데 소니 뮤직 이런 데는 좀 대중적인 걸 담당하고 그 예전에 잭슨파이브 키웠던 모타운 레이블 이렇게 흑인 음악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ECM에서는 그 재즈만 담당을 해서 했던 건가요? 네, 처음엔 재즈 음악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넓혀가서 이제는 힐링스타를 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아래 상위를 그래서 아니요, ECM U 시리즈는 ECM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을 때 그 만프레드 아이가 새로 설립한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그 아르보 페르트라고 에스토니아의 현대음악 작곡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 본격적인 첫 작업을 ECM에서 하셨어요. 지금은 정말 에스토니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에 하나인데 발굴을 한 거죠, 이 만프레드 아이어가. 근데 이 일화가 또 되게 재밌어요. 그 만프레드 아이어가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항상 들으면서 간대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 그 아르보 페르트의 음악이 나온 거죠. 근데 그 만프레드 아이어가 그 음악에 너무 놀라서 고속도로를 가던 도중에 차를 그 고속도로에서 빠진 다음에 차를 세우고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듣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로 그 아르보 페르트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르보 페르트를 만나게 되고, 그때만 해도 아직 그 아르보 페르트의 명성이 전혀 높지 않았을 때라, 그래서 첫 앨범을 ECM에서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 방식이라는 거죠. 그분이 추구하는 작업 방식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여기 써놨던 그 팻 메슨이나 얀 가바렉, 이 얀 가바렉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엄청나게 또 유명하신 색소포니스트거든요. 근데 그 얀 가바렉도 이제 ECM에 의해서 발굴된 케이스예요. 만프레드 아이어가 어느 날 그 어느 밴드의 연주를 듣다가 거기서 거의 그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던 얀 가바렉이라는 색소포니스트의 연주에 반해서 그 사람한테 따로 찾아가서 같이 작업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만프레드 아이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낸 그 인적 커넥션들을 자기가 또다시 재조합을 해요. 그래서 이 뮤지션이랑 이 뮤지션이랑 잘 어울리겠다 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앨범 제작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된 앨범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그 음악적인 방향성을 그 어느 정도는 그 이분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거는 이분이 이제 43년생이신데도 아직까지도 ECM에서 수많은 뮤지션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그래서 ECM에서 최신 앨범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젊은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미 ECM에서 그 아주 오래전부터 작업을 하셨던 분들도 계속해서 작업을 ECM과 함께 하고 계시고, 되게 그런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보시면 약간 다 대화하고 있는 사진들이 많아요. 보시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그 아까 이 앨범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그게 한 5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키스잘의 솔로 연주 중에서는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곡 하나 들려드리면서 이야기 좀 마무리 해볼게요. 쉐난도아라는 곡이고, 그 여기 수록된 10개의 곡 중에서 인기가 가장 없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의 힙스터 정신을 불사지른 것인지 몰라도 저는 이 곡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만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음악으로 키스 자렛이 아내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